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대로 결정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트리는 분류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결정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로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트리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도와주는 나무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를 만들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 그려져 있는 예제처럼 어떤 예 아니오로 답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조건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검사를 하면서 실제 결과를 도출하는, 목적을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예제는 그거예요.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돈을 빌려줄 건지 안 빌려줄 건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돈을 떼먹을지 안 떼먹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로직이 있을 거죠. 그런 로직을 결정트리로 만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면 처음에 소득을 먼저 보는 거죠. 소득을 봐서 어떤 특정 값보다 크면, 어떤 크면은 이쪽으로 가고 작으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작으면 소득이 얼마 안 되면은 너는 그냥 대출 거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득이 일정 이상 수가 되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보는 거죠. 교육 수준을 봐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일로 오고 낮으면 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 수준이 일정 이하라면 다시 가족 수를 봐서 가족 수가 적으면, 2.5보다 적으면은 대출 거절. 만약에 가족 수가 많으면 다시 소득을 봐서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이하면 대출을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교육 수준이 1.5 이상이면 일로 와서 소득이 또 검사해서 소득이 이걸 114.5보다 크면 일로 오고, 만약에 작으면 다시 와서 월별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보고, 사용액이 많으면 대출해주고 많지 않으면 대출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1년의 로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줘요. 그 고객에 대한 정보와 그 고객한테 대출을 해줄지 말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야, 이거 우리 지금 은행에서 새로운 신규 고객이 왔을 때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와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는지 기존의 과거 내역을 보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중요한지,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연체를 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연체를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연체한 금액은 얼마인지, 뭐 예전에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지, 현재 대출액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if문을 막 짜겠죠. if 해가지고 if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뭐뭐뭐뭐 해가지고 조건을 검사해서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해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막 if문이랑 막 제어문 써가지고 그러한 작업들을 할 텐데, 그런 로직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는 거 보면 if죠. if 결국은 if에서 어떤 소득이 92.5보다 크다면 여기로 와서 다시 if else가 막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그게 바로 결정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정트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해서 이 로직, 중첩된 if문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결정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컨셉이잖아요.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로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로직을 만들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의사결정 트리의 예제를 보면, 얘는 어떤 이미지를 주면 그 이미지가 뭔지, 어떤 과일인지를 맞추는, 어떤 과일인지를 분류해주는 그러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먼저 봐요. 색깔이 녹색이야? 녹색이면 일로 와서
근데 지름이 크기가 얼마나 커? 만약에 이거보다 6인치보다 크면 넌 수박이야. 녹색이긴 한데 6인치보다 작아? 그러면 다시 6인치보다 크니? 라고 하면 크면은 애플이고 작으면 포도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초록색이 아니야. 초록색이 아니면 일로 와서 초록색이 아니면 너는 레드니? 물어보고 레드가 맞으면 일로 오고 아니면 일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if문이 중첩된 형태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요런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결정 트리 알고리즘도 실제로 여태까지 개발된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10가지 넘을 거예요. 수십 가지 될 건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이 결정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무튼 조건을 만들어야죠. 조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조건의 연속을 조건의 뭐라 그러냐? 목록을 만들어야 되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불순도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불순도. 그래서 분할된 데이터의 불순도를 얼마나 많이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조건, 속성과 속성값. 예를 들어서 아까 소득이 속성이 되는 거고 뭐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든다면 소득이라고 하는 속성을 찾고 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찾는 거죠. 이제 그러한 조건을 찾아서 결정을 해주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 불순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총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0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10개의 데이터가 있고 제가 0 아니면 1로 분류를 해준다고 하겠어요.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어요. 0이 5개가 있고 1이 5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어서 5개 5개씩 있었다. 그럼 얘를 분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내가 찾았어요. 어떤 조건을 찾아서 뭐 A라고 하는 뭐 컬럼이 속성이 있었을 때 A가 5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을 딱 줬더니 그걸 줬더니 그리고 10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본 거예요. 이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A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해서 만약에 크면 이쪽으로 오고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총 10개를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5개가 와요. 1인 애가 5개가 오고 0인 애가 5개가 일로 오면 그냥 완벽하게 분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A가 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 한 번만 검색하면 1인지 0인지를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그럴 거면은 우리가 굳이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쓸 필요 없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그냥 우리가 if문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10개의 데이터를 줬는데 이렇게 A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데이터가 총 10개를 이렇게 집어줘 줬는데 0, 5개, 1, 5개를 줬는데 A가 5라고 하는 조건을 줬더니 이쪽에 5개가 오고 똑같이 5개, 5개가 그렇게 왔는데 여기에 0인 애가 4개 있고 1인 애가 1개 있었어요. 여기서는 반대겠죠. 0이 1이고 1이 4개인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분류가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분류를 하면 되겠죠. 이 0과 1을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B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줘서 0인에는 무조건 이쪽으로 오게 되고 1인에는 1로 분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불순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한마디로 분류를 잘 해줬느냐 못 해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이 5개 있고 1이 5개가 있으면 얘는 분류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분류가 하나도 안 된 거고 얘를 아까처럼 했더니 0인에는 다 1인에는 다 일로 오고 0인에는 이쪽으로 오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얘는 불순도가 0이에요. 0. 얘는 1인 특정 동일한 값으로만 색 샘플이 만들어지게 되면 불순도가 0이 되는 거고요. 0과 1이 섞이면 섞일수록 불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 이제 불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불순도를 측정해서 불순도를 낮추는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불순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류를 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불순도가 낮은 조건을 내면서 트리를 완성해 나가는 게 결정 트리 알고리즘인데요. 이 불순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니 지수라고 하는 것과 엔트로피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개념은 똑같아요. 수식은 조금씩 다른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뭔가 샘플이 그러니까 라벨 정답이 막 이렇게 섞이면 섞일수록 분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지니 지수나 엔트로피 지수나 불순도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깔끔하게 분류가 잘 됐다라고 하면 불순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깔끔하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에는 간단한 뭐 수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순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동그라미, 세모, 마름모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류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값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동그라미로만 구성되어 있다거나 혹은 세모만 구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구성이 되면 분류가 잘 된 거니까 불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인데요. 수식은 그냥 1 빼기 해가지고 전체 샘플의 개수를 이 원래 이 각각의 개수 마름모의 개수 2개 그다음에 삼각형 3개 여기 원 5개 해서 이제 제곱을 합해서 1에서 뺀 거죠. 그 값을 빼면 지니 지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 지니 지수라고 하는 거는 0부터 0.5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0.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0일수록 0으로 갈수록 불순도가 낮아지는 거 분류가 잘 되는 거 0.5로 갈수록 0.5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분류를 했더니 0이 5개고 1이 5개야. 이게 이제 0.5의 개념이에요. 반반 섞여 있는 거. 전혀 분류의 의미가 없죠. 그냥 중간고 때려 맞추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0.5가 최대값이고 0.5라는 얘기는 거의 분류의 기능을 못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엔트로피 지수도 비슷해요. 엔트로피 지수도 비슷한데 아까는 제곱의 합을 뺀 건데 얘는 로그를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이제 수식은 조금 다른데 결국은 얘도 비슷하게 0에서 0.5 사이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뭔가 분류가 잘 되면 0이고 분류가 안 될수록 0.5에 가까워지는 값으로 되는 건데 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지니 인덱스, 지니 지수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다음 엔트로피 지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 없죠? 그래서 뭐 크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불순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불순도라고 하는 건 지니 지수랑 엔트로피 지수가 있는데 둘 다 0에서 0.5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순도가 증가하는 거다. 불순도가 증가한다는 뜻은 제대로 분류를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정트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건을 생성을 할 때 이 불순도를 낮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걸 잘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알고리즘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은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파트라고 하는 2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건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결정트리랑은 조금 다른 점은 조건을 아까 속성이랑 속성 값으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yes, no로 아까 트리를 확장을 했는데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속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속성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요게 어떤 사람의 사람의 형체를 표현해주는 조건이 있고,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주는 거예요. 판단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바디 쉐입, 몸집이 크고 머리 스타일이 곱슬머리인가? 곱슬곱슬하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인가? 흑인이면 세이프하다 라고 하는 거고, 몸집이 크고 헤어스타일이 스무스하면 하고, 흑인종이면 위험하다. 몸집이 작고, 그 다음에 곱슬머리고 황인종 계열이면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 거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결정트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하나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돼서 바디 쉐입이라고 하는 몸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돼서 이 모양이 가지고 있는 값으로 분기를 치는 거예요. 빅, 미디엄, 스몰.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조건이 이 노드가 되고 그 노드에 yes, no로 조건을 충족했냐 안 했냐를 yes, no로 분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속성이 이 노드가 되고 그 노드에 분기를 칠 때에는 그 속성 값의 개수만큼 분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리를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바디 쉐입이,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모양이 크면 무조건 위험한 사람. 만약에 바디 쉐입이 중간이었으면 헤어스타일을 봐서 헤어스타일이 푸들이면 안전한 사람, 스무스면 위험한 사람. 바디 쉐입이 작으면 헤어스타일을 봐서 스무스면 안전한 사람, 만약에 푸들이면 다시 그 색상을 봐서 브라운이면 위험한 사람, 블랙이면 안전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성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트리를 만들 때, 그래서 바디 쉐입 속성을 먼저 볼 거냐, 헤어 스타일을 먼저 볼 거냐, 헤어 타입을 먼저 볼 거냐, 컬러를 먼저 볼 거냐, 이런 거는 이 ID3 알고리즘이 아까 말한 그 불순도, 지니 지수나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을 해서 불순도를 체크를 해서 그 불순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속성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먼저 하는 형태로 해서 트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정보이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보이득이 결국은 불순도랑 동일한 말이에요. 불순도. 그러니까 분류하기 전후에 불순도의 차이를 정보의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바디 쉐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디 쉐입 전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불순도가 0.5였어요. 근데 바디 쉐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짱짱짱 했더니 분류가 잘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샘플과 여기에 있는 샘플과 여기에 있는 샘플의 불순도를 체크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0.3이 됐어요. 그럼 불순도가 낮아진 거죠. 그만큼 분류가 더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불순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분류가 잘 됐으니까 이 바디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도를 0.5에서 0.3으로 줄였다. 0.2만큼의 정보 이득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디 쉐입을 했더니 0.5에서 0.3으로 줄고, 만약에 첫 번째 바디 쉐입을 한 게 아니라 헤어 타입으로 했더니 0.5에서 0.4로 줄고, 컬러로 했더니 0.5에서 0.1로 줄었다 라고 하면 정보 이득이 가장 큰 건 컬러죠. 0.4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컬러가 맨 위에 상단에 노드에서 제일 처음 조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 이득이 높은 속성 먼저 트리의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 트리를 완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이 트리에 대한 구조는 다 아시죠? 트리.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죠? 트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트리에 대해서 용어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좀 리마인드를 할 겸 정리를 해보면, 트리는 처음에는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죠.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죠. 노드가 있고요. 노드랑 노드를 연결하는 이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뭐라 그러냐면
엣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얘를 지금 우리가 트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결정 트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맨 위에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이 되는 노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나무니까, 트리는 나무니까 얘가 뿌리 루트 노드가 돼요. 루트 노드, 뿌리 노드, 루트 노드가 되고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루트 노드가 되고, 얘가 이제 확장을 해나갈 수 있죠. 새로운 노드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엣지로 표현을 하고, 이 노드 루트 노드에 확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확장된 노드를 차일드 노드라고 하죠. 차일드 노드. 그래서 얘가 페어런트가 되고 부모가 되고, 부모로부터 새로운 노드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얘를 차일드 표현을 하죠. 차일드 노드. 여기 네모난 거는 다 노드예요. 차일드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차일드 노드에서도 또 똑같이 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분기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노드가 생겨나는 거고요. 생겨나게 되면 이 생겨난 노드도 차일드가 되고, 얘가 차일드면 이 위에 있는 이 노드는 이 밑에 있는 차일드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노드는 이 위에 있는 루트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일드가 되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노드에서 봤을 때에는 부모, 페어런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막 이렇게 트리를 결국 막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이 차일드 노드가 없는 노드들이 있어요. 트리의 마지막 차일드 노드,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은 차일드 노드가 없는 그런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하죠. 트리, 나무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나무까지잖아요. 그래서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LEAF 노드라고 해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트리, 요게 이제 트리죠. 여기 트리니까 트리에 뎁스가 있어요. 뎁스가 있는데, 뎁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결국은 노드의 깊이라고 보시면 되죠. 노드의 깊이를 뎁스라고 하고요. 뎁스가 여기가 1,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뎁스가 깊다는 얘기는 트리가 되게 많이 확장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 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차일드가 많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뎁스가 깊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거는 차일드 노드가 무조건 2개 있는 노드를, 무조건 2개 있는, 2개 이하의 차일드를 갖고 있는 그런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일드가 무조건 2개 있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3개 이상, 지금 여기 ID3로 예제를 들고 있는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가, 이 바디 쉐입의 차일드는 3개죠. 하이, 미디엄, 스몰 이렇게 3개니까 얘는 바이너리 트리는 아니에요. 트리가 차일드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그냥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리 중에서도 차일드가 2개만 있는 경우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ID3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D3 알고리즘이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이해를 하셨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ID3 알고리즘의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든다고 하면 단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창문을 좀 닫을게요. 굉장히 시끄럽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못하는 거, 얘가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컬러가 아니라 새로운 컬럼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속성이 하나 있는데 얘가 키야, 키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키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값은 실수형 타입이죠. 실수형. 175.3도 있고 175.2도 있고 175.135도 있고 실수형 타입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를 키라고 해버리면 분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트리가 너무 많아지죠. 노드가. 왜냐면 얘는 이 해당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그 차일드를 만들기 때문에 175.1도 만들어지고 175.2도 만들어지고 175.3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속성 값이 컨티뉴어스한 밸류, 그러니까 실수형 타입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차일드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되게 제약이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은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카트.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썼을 때 그게 이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 약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제가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결정 트리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얘는 분류뿐만 아니라 리그레션, 회귀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수행하는 방식은 제가 맨 처음에 결정 트리를 설명드릴 때 했던 방식과 동일해요. 어떤 조건,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진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로 트리를 확장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일드가 두 개죠. yes or no. 분기할 때 무조건 yes or no니까 무조건 속성이 컨티뉴어스한 밸류든 혹은 카테고리컬한 밸류든 상관없이 그냥 조건이 생성이 되고 그 yes or no로 트리를 분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차일드 노드, 확장되는 차일드 노드가 무조건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의 형태로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까 아이디 복잡하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복잡한 게 아니라 결정 트리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해요.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ID3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빈 백지잖아요. 아무런 트리도 없기 때문에 빈 도화지 내에서 처음에 조건을 트리를 만들어야 돼. 루트 노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루트 노드로 들어갈 그 후보군이 이 ID3 같은 경우는 그냥 속성의 개수예요. 뭐 바디 쉐입, 헤어 타입, 컬러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으면 그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세 개만 검사해 보면 돼요. 세 개만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속성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속성에 대한 조건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아요. 봐야 될 경우의 수가 노드를 만들 때 그 불순도에 대한 불순도를 측정해서 그 정보 이득이라고 하는 아무튼 불순도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그거를 측정해야 되는 후보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보다는 컴퓨팅 연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컴퓨팅 파워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고민하진 않죠. 여기 이제 그려진 예제는 우리가 나중에 요거 알고리즘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실습을 해볼 타이타닉 생존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있는데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하는 생존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생존하는지 어떤 사람이 많이 생존하는지 생존자를 예측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분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샘플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타이타닉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생존자는 뭐 어린아이거나 혹은 여성인 경우에 보통 먼저 탈출을 시키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별이 남자냐? 성별이 남자가 아니다. 여자면 일단 살고. 만약에 성별이 남자야. 나이가 9.5보다 많아? 그리고 9.5보다 적으면 얘는 이제 뒤에 보겠지만 동승자가 있냐 없냐, 형제자매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것보다 크면 죽고 아니면 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만들어낼 때 뭐 이런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니까 조건이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쉬운데, 이런 나이 같은 경우는 9.5보다 크다고 할지 9.4보다 크다고 할지 9.3보다 크다고 할지 15보다 크다고 할지 아니면 17보다 작다고 할지 이런 조건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에 들어갈 조건을 생성할 때 훨씬 더 많은 거를 검사를 해서 불순도를 줄이는 그 노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예제로 들면 기존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막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1과 0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생존자고 0이 죽은 사람, 타이타닉으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그런 피처값, 속성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0과 1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조건을 만들 거예요. 이 조건을 만들 때 가장 제일 좋은 조건은 첫 번째 조건, 요거 이렇게 나누면 일단은 이 조건보다 얘가 이쪽이 x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라고 하면 x1이 이 값보다 크면은 순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값보다 작으면 무조건 생존했다, 1이다, 생존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도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x1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크면은 전체 개수 중에 0은 0이고 0개고 0은 0개가 있고 1은 4개가 있으니까 이게 불순도가 0이 되죠. 불순도가 0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가 1보다 커지게 되면 0과 1이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지만 0인지 1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더니 얘를 뭐 여러 개로 막 쪼개서 막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해본 결과 불순도를 가장 줄이는 애가 이거더라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x2라고 하는 값이 수치화된 값, 1이라고 치면 1보다 크면 이쪽, 작으면 이쪽 해가지고 조건이 또 만들어지고 S노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조건들이 막 이렇게 분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0이 잘 정상적으로 분류가 될 때까지 트리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막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3와 그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뭐 정보 이득, 뭐 분류의 기준은 정보 이득이나 진위 인덱스나 결국은 다 불순도를 체크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불순도를 낮추는 속성을 가지고 노드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거고, 분류하는 방식, 노드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ID3 같은 경우는 그냥 속성값, 필드 값이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 거고, 각각의 차일드 노드가 그 속성값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차일드 노드가 생성이 되죠. 반면에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진트리, 조건, 어떤 속성값의 특정 기준값, 그러니까 조건으로 노드가 생성이 되고 yes or no로 각각 분류가 되면서 차일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yes or no니까 무조건 차일드가 2개가 되고요. 무조건 차일드가 2개니까 이진트리가 되겠죠. 지원하는 모델은 ID3는 분류만 되고 카트는 분류랑 획이 둘 다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ID3 같은 경우는 차일드가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트리라고 표현을 하고,
카트는 무조건 차일드가 두 개니까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장단점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쉬워요. ID3는 구현이 쉽다.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팅 연산이 좀 적고 실제로 검사해야 되는 양, 어떤 노드의 조건을 만들 때 검사해야 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한 반면에 그런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차일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속성이 많은 경우 차일드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아까 조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팅 파워는 많이 들어가요.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결국은 뭐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고 데이터 해석이 용이하다. 결정 트리의 장점은 뭐냐면 뭐 ID3뿐만 아니라 카트도 마찬가지지만 결정 트리의 장점이 요거예요. 데이터 해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예측을 했는지를 그 결정 트리 모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 이 부분에 중첩되어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발생할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과적합을 이 알고리즘 내에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적합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배깅이나 부스팅이라고 하는 그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적합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깅이나 부스팅 같은 앙상블 방법은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ID3랑 카트의 장단점이 아니라 결정 트리라고 하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비교를 해보면 장점은 되게 좋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 해석이 쉬워요. 해석이 쉬워요. 어떤 로직을 거쳐서 얘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고 해요. 이런 게 뭐 되게 좋다면 좋은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딥러닝 계열의 알고리즘들은 이거랑 반대예요. 해석을 못해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예제가 이미지를 분류해 주는 거잖아요. 이미지 분류나 혹은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 CNN 같은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하는데 얘가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분류는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해. 막 99.8%로 얘가 사과인지 배인지 딸기인지 굉장히 분류를 잘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면 딸기고 어떤 특징을 가지면 사과고 어떤 특징을 가지면 배냐라고 뭔가 규정하고 해석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직에 의해서 얘가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델을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그런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다 대부분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뭐 누군가를 어차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하는 행위들이 다 뭔가 의사결정을 돕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회사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회사에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분석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딥러닝 계열의 블랙박스 모델인 경우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이거 알고리즘 돌려봤더니 정확도가 99.8%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거 왜 99.8%가 나왔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건데 이
결정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러해서 99.8%가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딥러닝 계열의 원래 알고리즘들이 블랙박스 모델,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모델인데, 그래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있어요. Explainable AI라 그래가지고 설명 가능한 AI라 그래서 그런 연구 분야가 이제 따로 있어요. 이제 그만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쉬운 이러한 장점이 되게 좋은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장점은 데이터 전처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많이 해보진 않아서 와닿진 않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할 때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수집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를 나의 목적에 맞게 뭔가 가공하고 전처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그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결정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전처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해요. 그 얘기는 이게 되게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처리를 안 했을 때 성능이 확 떨어지고 전처리를 잘하면 성능이 확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전처리에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예. 왜냐면은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의 캐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향상 폭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 전처리라고 하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전처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돌려보는 용도로 되게 많이 써요. 처음에 일단 결정트리 분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알고리즘이 이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결정트리 말고도 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고리즘을 뭐 쓸지 뭔가 평가 지표, 척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결정트리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일단 써보는 거죠. 결정트리를 일단 전처리 안 해보고 데이터를 돌려보는 거예요. 잘 되는지 한번 돌려보는 그리고 나중에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더 업그레이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최적화를 하든 혹은 다른 분류 모델을 쓰든 다른 분류 모델을 썼을 때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용도로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평가가 되게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델의 평가는 트리의 뎁스만큼, 트리의 뎁스만큼만 들어가면 되죠. 아까 if문이 트리의 뎁스라고 보면 뎁스가 3이면 if문이 3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f문을 3번만 검사하면 실제로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분류 혹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그 모델의 예측 평가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뭐 멀티 아웃풋 문제도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들도 있고.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과적합은 사실은 결정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결정트리가 상대적으로 과적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과적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줘야지만 성능을 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에 민감하다. 데이터에 민감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랑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데이터 전처리에 아까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데이터 전처리에는 덜 민감한데 그러니까 전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는 덜 민감한데 데이터 자체에는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이런 단점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의 배역을 양상불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적합도 마찬가지고요. 과적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양상불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 양상불 방법을.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실제로 어떤 트리를 만들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백지 상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첫 번째 노드를 불순도를 체크해가지고 이 첫 번째 노드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결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과정을 트리를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 노드에 들어갈 조건, 속성과 속성값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내는 게 찾아야 되는, 검사해야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제로는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에서는 그렇게 옵티멀한, 완전 최적화된 것을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NP 컴플릿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완전 최적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약간 최선을 아니라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데이터에 민감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편중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타이타닉을 예로 들면 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생존했으면 1이고 안 했으면 0이, 죽으면 0이다 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 데이터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은 10명이고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정답 레이블에 대한 분포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결정 트리가 성능이 되게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샘플링 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가중치를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결을 하는 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정 트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단점을 커버하는 게 여기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앙상블은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살펴볼 건데 실제로는 앙상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하면 알고리즘 여러 개 중에 제일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제일 좋은 알고리즘으로 선택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이 앙상블 형태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결정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실제로 머신러닝으로 프로젝트를 하든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하는 최종 알고리즘은 보통 대부분 이 앙상블 계열의 알고리즘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결정 트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